짐승 새끼도 받은 은혜는 안 까먹는다고 하죠. 저는 얼마 전 20년 가까이 저의 인생을 바쳐 헌신한 가족들에게 크나큰 배신을 당한 여자입니다. 제 품속으로 낳진 않았어도 정말 새엄마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매일 밤을 가슴을 졸여가며 힘들게 키웠는데 그 대가는 너무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선사해 주더군요.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두 번의 결혼 생활과 두 번의 이혼을 했어요. 제가 이런 과정을 겪기 전까지는 이혼을 많이 한 사람을 볼 때면 분명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으니 이혼당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손가락질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다 보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바로 결혼 생활이더군요. 첫 번째 결혼을 했을 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병원을 가봐도 몸에 좋은 음식들을 먹어도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3대 독자로 귀하게 자란 시댁 식구들은 나중에 제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가차없이 쫓아내 버리더군요. 그러면서 그동안 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준 대가로 3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남편이란 작자는 시댁 식구 뒤에 꽁꽁 숨어 잘 가라고 손을 흔들어 주는 겁니다. 제가 그런 남자와 한 입을 덮고 잤다는 게 너무나 수치스러웠어요. 눈에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잘된 일이라고도 생각했거든요. 내가 혹시라도 임신이 돼서 아이를 낳은들 저런 남편 밑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33살의 나이에 첫 번째 이혼을 하게 되었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저주받은 몸, 그건 여자에게는 시한부 선고나 마찬가지였어요. 특히나 저도 친정에서 외동딸이었기에 결혼하면 자식을 3명 이상 낳아서 집안이 북적북적 사람 나는 냄새가 나는 가정을 꾸리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천한 몸으로는 그 소원을 이룰 수 없게 돼버린 거죠. 아이를 가질 수 없던 저는 그 이후에 누구와도 결혼을 꿈꿔보지 못했습니다. 종종 연애를 하긴 했었지만 제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남자들은 제 곁을 떠나고 말더군요. 절 사랑한다고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한 사람,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만 같았던 그런 남자들까지도 불임이라는 두 글자에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이별을 통보하더군요. 처음에는 자존심도 상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나중에 되니 그런 것도 적응이 돼서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7살이 되어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은 나이는 42살에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이혼남이었습니다. 보통 이혼하면 아이들은 엄마 쪽으로 가기 마련인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 남자는 아이 둘을 직접 키우며 아빠로서의 역할을 정말 충실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만나게 된 건 제 직장 동료의 소개를 통해서였어요. 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동료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우리 두 사람이 만나면 지금보다는 행복해질 것 같다면서 한번 만나볼 생각이 있는지 제 의사를 물어보더군요. 전 며칠을 고민하다가 한번 만나봐도 나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 흔쾌히 수락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가 소개시켜 주는 거니 조금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저는 날짜를 잡아 한 커피숍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 남자를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었죠. 그 남자는 첫 만남부터 제게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왜 이혼을 했는지, 왜 자식들을 본인이 키우고 있는지, 심지어는 가족관계, 직장 등 서서히 알아가면서 알려줘도 되는 것들을
마치 외우기라도 한 듯 내뱉기 시작하더군요. 나중에 이유를 물어보니 자기의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말을 한 다음 그걸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 그랬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해주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첫 만남이 끝나고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을 거듭하면서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만난 지 9개월 만에 부부가 되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은 둘 다 한 번씩 다녀왔기에 거창하게 할 필요성을 못 느껴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조촐하게 진행을 했고 신혼집도 현재 남편이 살고 있는 집에서 그대로 살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 따로 혼수라든지 예물을 할 필요도 없었고 양가 부모님은 서로 한 번씩 아픔을 겪은 만큼 이제부터는 서로를 소중히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남편은 이해를 하기 어려울 만큼 좋은 사람이자 좋은 아빠였어요. 그리고 애들 엄마는 몇 년 전에 바람이 나서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했어요. 그 여자는 원래부터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사는 여자였는데 결혼 후 구속된 일상생활에 지쳤는지 어느 날부터 매일같이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고 결국은 다른 남자와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며 살고 싶다는 쪽지 하나, 이혼 서류만 남긴 채 떠나버렸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그것 때문에 재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가 저를 한번 만나보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이 여자라면 분명 우리 아이들을 친엄마처럼 잘 키워줄 수 있다는 확신이라는 게 들었다고 하더군요. 결혼하고 새엄마로서 아이들을 처음 본 그날, 전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저리 가! 저리 가! 우리 엄마 아니야! 저리 가란 말이야! 아이들은 절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큰애는 14살, 작은애는 12살, 2살 더 어린 아이들은 제 엄마를 아직 잊지 못한 듯 남편이 저를 보며 앞으로 엄마라고 부르라는 말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더군요. 제가 차려준 밥은 먹지 않고 학교를 가기도 했고 한동안은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이 그때마다 아이들을 혼을 내다시피 하면 제 아빠 앞에서는 어쩌다 한번 엄마라고 말을 할 뿐 저와 있는 자리에서는 역시나 아줌마, 저기요 이런 식으로 호칭을 부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이해해 주기로 했어요. 저 같아도 갑자기 이상한 아줌마가 찾아와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면 싫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얼마가 걸리더라도 마음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 주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같이 아이들 교복을 다려주었고 정성스레 도시락을 만들어 주었죠. 그렇게 생활을 하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큰애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작은애는 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다 큰애가 제대로 학교에서 사고를 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 한 명을 7명이서 집단으로 따돌림을 했다는 거였어요. 돈을 뺏는 것은 물론이고 심하게 폭행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피해 학생은 전치 8주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다친 상황이었고요. 저는 선생님의 연락을 받고 회사에 출근한 남편 대신에 학교에 불려가게 되었죠. 직접 가서 들어보니 잘못하면 퇴학까지 당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담당 선생님, 교장 선생님, 가해 학생의 부모들, 피해 학생 부모님들이 모두 모여 있는 상황이었죠. 가해 학생들 부모님들 중에는 제발 퇴학만은 막아달라고 피해 학생들 부모에게 무릎까지 꿇는 부모님들도 있었어요. 저도 우리 아들을 낙오자로 만들 수가 없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모두가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가정교육을 잘못 가르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피해 보상 원하시는 만큼 해드릴게요. 그러니 제발 선처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우리의 낙오자 되면 평생을 낙오자로 살 거예요. 사람 한 명 살린다 생각하시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전 살면서 한 번도 꿇어보지 않은 무릎을 우리 아들 선우 때문에 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이런 마음을 무참히 깨버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랄하네. 엄마도 아닌 주제. 어디서 엄마 타령이야? 그 순간 교장실은 침묵의 도가니에 빠져야 했고 부모들끼리 속닥이기 시작하더군요. 선우야, 그게 무슨 말이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조용히 있지 못하겠어? 왜요? 내 말 맞잖아. 당신 내 친엄마 아니잖아. 아빠랑 바람나서 우리 엄마 쫓아내고 우리 집 들어온 거잖아. 제 말 틀렸어요? 아줌마? 이러는 겁니다. 바람이라니 선우 제 엄마가 바람 펴서 자기들을 버리고 도망간 걸 애써 부정하고 싶은 걸로 보였습니다. 언젠가는 엄마가 다시 돌아올 거라 믿었던 선우는 그 꿈이 무참히 깨어져 버리자 그동안 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있는 듯 보이더군요. 결국 저는 다른 부모들의 눈총을 받으며 그 자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학교를 다녀오고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더군요. 내가 이 아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하나,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며 이 집에서 살고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먹고 가방을 싸서 친정에 가려는 순간 한 아이가 울면서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건 바로 둘째 아들 선호였어요. 선호는 제 친엄마가 가방 들고 도망간 모습을 직접 목격을 했다고 했어요. 아무리 울고불고 가지 말라고 해도 엄마는 냉정하게 다른 남자의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선호한테는 큰 트라우마로 한동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악몽을 꾸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겨우 그 상처에서 벗어나 엄마라고 조금씩 부르는 사람이 친엄마처럼 가방 들고 떠나려고 하니 무의식적으로 두려웠나 봅니다. 제 손을 잡고 말을 하더군요. 엄마, 가지 마요. 제발 우리 놔두고 떠나지 마세요. 제가 형 대신 엄마한테 잘할게요. 그러니 제 곁에 있어 주세요. 제발 옆에 있어 달라는 말, 제발 떠나지 말라는 말, 눈물을 흘리며 제 옷을 부여잡은 둘째 선호를 보면서 얼마나 선호를 부둥켜 안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의 서름들이 썰물처럼 흘려나간 듯 했어요. 이제 나를 엄마로 인정해 주는구나. 나도 이제 당당한 엄마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알았어, 선호야. 엄마 어디 안 가. 그러니까 울지 마, 우리 아들. 엄마가 아들 두고 어딜 떠나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울지도 마. 알았지? 전 우리 아들 선호 덕분에 다시 마음을 고쳐먹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아들 선우에게도 그 전보다 훨씬 잘해주며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리고 용돈도 남편 몰래 쥐어주면서 둘째 아들 선호처럼 나를 엄마로 대해주길 원했어요.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제가 애원하다시피 한 것 같네요. 그러다가 한 번은 또 저기요라고 부르며 용돈 좀 주세요라고 하길래 한마디를 했습니다. 선우야,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직도 엄마라고 불러주긴 어려울까? 네? 제 엄마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선우는 엄마라고 불러주는데 선우는 같이 산지 5년이 다 돼가는데도 매일 저기요라고만 불러서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 내가 왜 엄마라고 불러야 하는데요? 선우는 선우고 저는 저잖아요. 알지. 다 알아. 그리고 절대 강요하는 것도 아니야. 단지 나를 선우의 엄마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서.
나중에라도 선우 마음이 열리면 그때는 엄마라고 불러줄래? 저의 부탁어린 말에도 아무 대답 없이 등 돌려가던 첫째는 그 뒤로도 한참을 저에게 받고 싶은 것만 받아갈 뿐 제가 원하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고3이 된 큰아들 선우는 어디서 술을 먹고 왔는지 몰라도 집에 와서는 지 동생을 마구 밀치고 때리고 물건을 던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던 저는 처음으로 선우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술을 먹고 온 것도 문제였지만 집에서 동생을 마구 때린 점, 그리고 이것이 점점 머리가 커지더니 제 아빠에게도 반항을 하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모습들로 인해 언제 한번 크게 혼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날 제가 크게 야단을 치기 시작했죠. 선우야, 너 그만두지 못해? 동생한테 그게 무슨 행동이야? 너 진짜 점점 왜 이렇게 못되져? 뭐가 문제야 대체? 이렇게 말을 해도 선우는 저를 밀치며 더 난리를 치더군요. 보다 못한 전 세차게 선우의 뺨을 때려버렸어요. 아! 당신이 뭔데? 왜 때리는 건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진짜 당신이 내 엄마라도 된 것 같아? 깝치지 마. 당신도 어차피 이러다가 집 나갈 거잖아. 우리 아빠랑 우리 다 버릴 거잖아. 내가 모를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식 떨지 말고 그냥 꺼져. 저한테 반항을 하는 선우는 갑자기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너무 힘들다면서 말이죠. 사춘기 때 엄마를 잃은 슬픔, 분노,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의 선우를 만들지 않았나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더 화내지 못하고 선우를 꼭 안아주었어요. 울면서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선우야.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선우야, 엄마는 선우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너희들을 생각하는 게 진심이야.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 잘 지내보자. 엄마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우리 아들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모습만 보면 돼. 그래 줄 수 있겠니? 그때부터 첫째도 저의 진심을 알게 되었는지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천천히 마음을 연 첫째가 저한테 엄마라고 불러주었고 그 호칭을 불리게 된 날 저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렇게 한동안 우리는 살짝 삐그덕거리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상태로 지내다 애들 대학 보내고 취업까지 시킬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애들을 다 키웠다. 이제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만 보면 되겠다 생각을 하며 여느 부모의 마음처럼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마음은 서서히 깨지고 말았어요. 사실 우리 첫째는 생각보다 좋은 회사로 들어가서 월급이 적은 편이 아니었는데 다 어디에다 쓰는지는 몰라도 저희에게 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돈 좀 주세요. 저 오피스텔 월세 낼 돈이 없어서요. 첫째는 취업을 한 뒤에 몇 개월 뒤에 독립을 했는데 갑자기 저에게 월세가 없다면서 그걸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자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줄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돈을 버는 애가 갑자기 돈이 없다고 하는 게 하도 이상해서 물었죠. 돈이 없다고? 너 얼마 전에 월급 받은 거 아니야? 왜 돈이 없어? 아, 그냥 없어요. 아무리 돈 벌어도 사회초년생한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빨리 좀 주세요. 막무가내로 돈이 없다고 그냥 무작정 보내달라고만 하는 아들에게 저는 한 번은 월세를 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더 하더라고요. 엄마,
카드값 200만 원 내주세요. 생각보다 오바됐어요. 엄마, 중고차 사게 1000만 원만 주세요. 다른 친구들은 다 타고 다니는데 저만 없어요. 내가 큰아들인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엄마, 오피스텔 관리비 안 냈다고 다 끊어버린대요. 이 한겨울에 난방도 안 되고 얼어 죽게 생겼어요. 관리실 전화해서 저 대신 관리비 좀 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건 뭐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둘째 놈은 돈 달라는 소리를 일절 안 하는데 돈 버는 첫째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과 상의해 중고차도 사주고 몇 번 도와줬다가 부모한테 자꾸만 손만 벌리는 습관을 좀 고쳐줘야겠다 싶어서 나중에는 일절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는 안 돼. 너는 돈도 버는 애가 부모한테 용돈을 못 주더라도 네 건 네가 알아서 살아야 할 것 아니야. 언제까지 부모한테 손 벌릴래? 아, 진짜 치사하게.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러세요?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한테 그런 것도 못 해줘요? 언제는 엄마라고 불러주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해준다면서요? 거봐, 역시나 거짓말이었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첫째를 보면서 저는 더욱 독하게 마음을 먹기로 했어요. 이제 네 아빠와 나는 너네들 키우느라 할 만큼 했다. 네가 월급 받고 어디에다 돈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10원짜리 하나 요구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냉정하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한동안은 지도 생각이 있는 건지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야 정신을 차렸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아무 문제 없이 지냈죠. 그러다가 선우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부터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선우한테 연락이 왔다면서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데 기쁘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집에 한 번도 그 결혼한다는 아가씨를 데리고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게 되었죠. 여보, 선우는 결혼할래 안 데리고 온대? 왜 이렇게 소식이 없어? 아, 뭐 나중에 소개시켜 준다고 하더라고. 알아서 하겠지 뭐. 남편은 선우가 알아서 하게 냅두라는 말만 하고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기에 저도 그냥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제게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친정아빠가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 돌아가시게 된 거였어요. 저와 남편과 둘째는 장례식장에 머무르며 가시는 날까지 배웅을 해드렸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하나밖에 없는 딸을 끔찍이 사랑해 주셨던 아빠. 이제 아빠는 하늘나라로 멀리 떠나가 버리신 거였죠. 하지만 이런 아픔들을 가슴에 담고 있을 때 우리 첫째 놈은 첫날만 와서 잠깐 얼굴을 비추고는 바쁘다는 핑계로 장례식장을 곧장 나가버리더군요. 발이 날 때나 또 잠깐 와서 얼굴만 비추고 갈 뿐이었죠. 점점 첫째에게 서운해지는 감정이 커지던 때 첫째는 제 감정은 안중에도 없이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만 갔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바람같이 왔다 바람같이 사라졌던 첫째 놈은 친손자도 아닌 자기를 끔찍하게 예뻐해 주셨던 외할아버지의 죽음이 아무렇지도 않은지 아직까지 슬픈 여운이 남겨져 있는 저에게 와서 자기 결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엄마,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혹시 뭐 재산 같은 거 남은 거 없어요? 뭐? 그건 왜?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 집이 좀 잘 살아요. 근데 우리 아빠는 겨우 일반 회사 만영 가장이나 하면서 돈 버는데 한참 꿀리는 우리 집안을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신혼집으로 들어갈 아파트라도 좋은 걸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제 엄마의 감정은 거들떠도 안 보고 그저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첫째가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없다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 너는 니네 할아버지 장례식장에는 얼굴 보기가 힘들게 잠깐 왔다 가기만 했으면서 왜 네 할아버지 생명값을 다 챙겨 먹으려고 하는 건데? 절대 못 줘. 네 결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저는 이기적인 첫째 놈이 미운 나머지 그 돈을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주 눈이 단단히 돌아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그래? 어디 두고 봐. 역시 당신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자식이니 뭐니 했어도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지. 이제야 우리한테 돈 쓰기 싫으니까 본색 드러내는 거 진짜 무섭다. 역겨워. 아들은 생각지도 못한 독설을 퍼부으며 제가 저를 20년 가까이 키운 엄마라는 걸 까먹은 듯 짐승보다 못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그 뒤로는 정말 더 막장으로 치닫는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습니다. 첫째는 그날로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하는 행동은 온갖 난동을 부리며 온 집을 다 헤집는 겁니다. 온 집안을 헤집은 이유는 다름 아닌 제가 물려받은 재산이 담긴 통장을 찾기 위함이었죠. 어딨어? 어딨냐고? 어디다가 꽁꽁 감춰둔 거야? 당장 돈 들어있는 통장 가지고 와. 내놓으란 말이야. 아, 얘가 정말 왜 이래? 너 미쳤어? 그걸 네가 왜 찾아? 이 무서운 꽃뱀 같은 게 당신 우리 아빠 왜 꼬셨어? 20년 동안 우리 속이면서 우리 아빠 재산 다 가지고 가려고 그런 거 아니야? 당장 내 결혼 자금 내놔. 어디다 숨겨놓고 안 내놓는 건데 벌써 어디다가 빼돌린 거 아니야? 한선우, 너 정말 왜 이래? 그 집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냐고. 첫째는 막무가내로 재산이 든 통장을 가지고 오라며 깽판을 쳐댔어요. 하지만 끝내는 찾지 못하고 제 풀에 지쳐서는 이렇게 말합디다. 당신 이제 내 엄마 아니야. 이 치사년아. 꽃뱀 주제에 우리 아빠한테 달라붙어서는 피만 빨아먹는 불려 같으니라고. 이게 진짜 그만 못해? 막말을 퍼부어대는 첫째에게 화를 냈지만 첫째는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지 온 집안에 있는 물건을 주에다 다 집어던지고 난동을 피우더군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을 부를까 했지만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들어온 둘째 녀석이 첫째의 상태를 보고는 온몸을 던져 뜯어 말려 겨우 멈출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저는 놀라고 속상한 마음에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해? 내가 왜? 닥쳐. 당신 이제 내 엄마 아니니까 나한테 엄마 대접 받을 생각 추호도 하지 마. 첫째는 역시나 우는 저를 보면서도 오히려 화를 내고는 지 발밑에 있던 냄비를 발로 차버린 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정말 첫째의 소식은 알 수가 없었죠. 저도 속상한 마음에 첫째를 더 찾지 않았고 그 뒤로 더 나빠질 것도 없어 보였던 저희 사이는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될 만큼 큰 서운함과 충격을 받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뒤에 친정에서의 정리가 끝나고 난 뒤 헛헛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데 아침부터 형하고 약속이 있다며 나간 둘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전 그 전화를 받고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충격적이게도 둘째도 모르고 나간 그 자리는 첫째의 상견례 자리였고 그 자리에는 둘째가 아주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는 친엄마가 저 대신 자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화를 통해서 알려주더군요. 얼른 와보라며 장소를 찍어 보내준 걸 보고는
냅다 택시를 타고는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떨려오고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에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며 발만 동동 구르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 들어선 순간 제 바람은 무참히 깨지고 말았어요. 그 자리에는 내 남편과 첫째 놈, 그리고 저를 반겨준 둘째와 사돈될 사람들이 마주보고 앉아 즐거운 분위기가 연출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저의 등장과 물음에 상견례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빛이 저를 향하는 바람에 첫째는 매우 당황을 했고 사돈 되실 분들은 제게 누구냐고 말을 꺼내게 되었죠. 저기 누구신가요? 자리를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 그러자 누나를 빠르게 굴리던 이 첫째 놈이 의아한 얼굴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사돈댁의 눈치를 보면서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주머니,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뭐? 아주머니? 첫째는 저에게 아주머니라고 부르면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이모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기가 찬 첫째의 대답을 들으며 저는 남편을 쳐다봤지만 남편은 제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피하고만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집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요? 이따가 연락드릴 테니 일단은 나가주시죠. 라고 첫째는 다시 한번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모든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정부야? 내가 니네 가정부냐고. 내가 20년을 가까이 너네 엄마로 네 부인으로 살았는데 이 천벌 받을 것들아. 너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웃기지 마. 너네 다 벌 받을 거야. 벌 받을 거라고. 그리고는 얼굴을 감싸고 그 자리에서 땅을 치며 오열을 했습니다. 너무 서러웠어요. 제 인생이 너무 불쌍했어요. 이런 꼴을 당하려고 제 자식처럼 애들을 키웠나라는 생각이 들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을 때쯤 가게 종업원이 들어와서 아주머니 그만 소란 피우시고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릅니다. 라고 강제로 저를 끌고 나가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질질 끌려나가다시피 쫓겨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며 제지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우리 엄마 건들지 마! 머리카락 하나 건들면 가만 안 둬? 라고 말하며 저를 끌고 나간 종업원을 밀쳐버리더군요.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상황들이 변했습니다. 역전이 되었지요. 야,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우리 엄마 내가 불렀다. 이 기가 막힐 상황을 보고 내가 엄마를 이쪽으로 모셨다고. 걔 거지 같은 새끼. 넌 형도 아니야. 그동안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헌신해 줬는데 이 자리에 우리 버리고 도망간 딴 여자를 앉혀? 네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는 제 형을 주먹으로 세차게 때려버리더군요. 나 어릴 적 너한테 두들겨 맞던 네 동생 아니야. 가짜는 새끼가 뒤지려고. 그리고 제가 정확히 사돈 되실 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부터 이 새끼 동생 안 할 거니까 사돈도 아니겠네요. 지금 저기 문 앞에 계신 분이 저희를 키워주시고 가슴으로 안아주신 진짜 엄마입니다. 저기 앉아있는 분은 가짜 엄마라고요. 우리를 낳아주고 제가 12살 때 바람나서 도망가 버린 더러운 여자라고요. 저도 저 여자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신들 이 새끼한테 속은 겁니다. 그러자 상견례가 발칵 뒤집혀지고 말았습니다. 자네 말해보게.
저 말이 사실인가? 저분이 20년 동안 키워주신 분이 맞으셔? 첫째 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둘째가 네, 맞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이걸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주민등록 등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등본이나 초본 같은 걸 인터넷에서 볼 수 있나 보더라고요. 그 등본을 본 사돈네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거기 두 번째 칸에는 제 이름이 명확히 찍혀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세. 이렇게 제 부모도 몰라보고 막무가내로 사는 인간한테는 우리 딸 못 줘. 다시는 연락하지 말게. 이렇게 말하고는 딸을 데리고 나가버리셨습니다. 그야말로 남편과 첫째 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모든 가족들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고 만 거였죠. 그 생모라는 사람은 그래도 쪽팔리는 건 아는지 쥐새끼처럼 졸졸졸 도망가더군요. 나중에 들어보니 첫째 아들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이 친모라는 사람이 찾아온 걸로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친분을 유지해 온 걸로 보였고요. 그동안에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녀도 돈이 없었던 이유가 월급을 받는 족족 전부 이 여자에게 바치느라 돈이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매번 제게 손을 벌렸던 거였습니다. 너무 괘씸했어요. 월급 받았다고 내복 한 벌 사준 적이 없던 놈이 그동안에 친모에게 돈을 해다 바치고 있었다니.
저는 그런 말들을 듣고 상견례일도 그렇고 이제는 정말 인연을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에게 큰 배신감을 느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 언제나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 저는 치를 떨고 말았어요. 그래서 통보를 하게 되었죠. 여보, 정말 미안해. 첫째가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그랬어. 지 친엄마 축복받으면서 결혼하고 싶다고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통에 아유, 정말 미안하오. 미안해. 됐어. 당신도 그 여자한테 가서 살아. 첫째 데리고 가서 살라고. 상견례장에서는 생판 남인 것처럼 하더니 왜 이제 와서 빌고 지랄인데? 나 이제 당신 부인으로 못 사니까 당장 이혼해.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그 자리에서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결국 남편이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자 저는 소송까지 가게 되었죠. 그리고 5개월 후 모든 소송이 제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집안에 정말 헌신했을 뿐 제가 잘못한 건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법원도 그런 부분들을 정상 참작해 주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승소하던 날 첫째와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네가 결혼한다고 하기에 아무리 미워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기에 신혼집 구하는데 보태려고 했다. 근데 네가 나를 엄마 취급도 안 하고 먼저 내쳐준 덕분에 돈 아꼈어. 너무나 고맙구나. 너무 고마워서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야. 그리고 다시는 보지 말자. 그러자 첫째는 갑자기 제게 무릎을 꿇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죄송해요.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저 좀 다시 자식으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내 친엄마라는 사람 믿는 게 아니었어요. 대학교 시절부터 찾아와서 엄마 노릇 늦게라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저도 친엄마 손이 그리운 마음에 받아줬어요. 근데 저 취직하고 나니까 힘들다고 돈 좀 달라고 하시길래 그때부터 드렸는데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 자기한테 돈 맡기라고 해서 제가 대출받은 돈까지 싹 다 맡겼는데 결국 돈 들고 도망갔어요. 저 한마디로 거지 됐다고요. 대출이자 못 내서 신용 불량자 될 처지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걸 왜 나한테 와서 사정하는 건데? 나를 먼저 내치고 외면한 건 너야. 네 아빠한테 말해. 근데 모르겠다. 돈이 재산 분할하고 빚 갚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겠네. 그리고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내 자식으로 받아달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당신도 내 남편 아니고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 이 나쁜 것들. 이라고 말하며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오던 그들은 제가 정말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리니 그 다음부터는 아예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참, 저의 모든 모성애와 사랑을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에게 쏟아부으며 키운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 정말 씁쓸하더군요. 근데 오히려 다시 생각해보면 내 인생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해서 지금이라도 그 둘에게 벗어난 것을 다행이라고 여기며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아무도 날 대신해 줄 수 없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을 통해서 제 인생을 바꿔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닌 이상 누구도 나의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젠 남은 인생이라도 결혼이라는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 저만의 인생을 찾아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둘째와 집을 얻어 같이 살고 있어요. 둘째의 굳은 강단이 없었다면
저는 여차 없이 쫓겨나서 불쌍한 인생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둘째도 그 일이 있은 후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라도 당할까봐 얼마나 저를 끔찍이 챙기는지 모릅니다. 어디 외출이라도 하면 불안하다며 얼마나 연락을 해오는지 몰라요. 이렇게 뒤돌아보니 정말 자식들도 누가 제 사람인지 구별이 되더군요.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는 우리 둘째와 함께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둘째가 잘 되는 것도 보고 저도 저만의 편한 인생을 살면서 웃으며 지내고 싶네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할 거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우리 둘이 같이 살 앞날을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부디 행복해지길 바라는 저의 바람이 이루어질 것도 같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